세장 우가촌의 비극, 그리고 살아남은 자.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보석약은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몸이 노곤해졌다. 흑인을 구해준 일도 차츰 뇌리에서 잊혀갔다. 이 날도 보석약은 남편과 저녁을 먹은 뒤 남편의 해진 옷을 깁고 있었다. 양심은 집신 2켤레를 만들어 벽에 걸어놓고 낮에 밭을 갈다 쟁기가 망가진 일이 생각나 아내에게 말했다. 쟁기가 망가졌는데 내일 대장장이 장모가한테 들러 고쳐서 와야겠어. 보석약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세요. 양철심은 바느질하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난 입을 옷이 많잖아. 몸도 무거운데 일찍 쉬도록 해. 옷은 그만 깁. 보석약은 고개를 돌려 빙긋이 웃을 뿐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양심이 그녀에게 다가가 바느질통을 치웠다. 그제야 보석약은 기지개를 켜며 침상에 누웠다. 깊은 밤, 보석약은 잠결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어디선가 어렴풋이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니 말발굽 소리는 서쪽에서 들려왔다. 그녀가 남편에게 입을 열기도 전에 이번엔 동쪽에서도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북쪽과 남쪽에서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보석약도 얼른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양철심은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다. 순식간에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다. 마을 곳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 양철심이 바짝 긴장하며 말했다. 우리 포위된 것 같아. 보석약은 그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모르겠어. 양철심은 구척이가 선물로 준 단검을 아내에게 건네며 속삭였다. 급할 때 호신용으로 써. 그러고는 자신도 구석에 놓여있는 장창을 손에 쥐었다. 동서남북에서 들려온 말발굽 소리의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양철심이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한 무리의 병마가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병졸들은 손에 횃불을 들었고 무관 67명이 말을 탄 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였다. 곧이어 한 무장이 소리 높여 외쳤다. 역적이 달아나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해라. 양철심은 이내 곡삼을 떠올렸다. 곡삼을 잡으러 온 모양이군. 마침 집에 없어서 다행이야.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무공이 높다고 해도 저 많은 관병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또 한 명의 무관이 소리쳤다. 소천, 양철심, 순순히 나와서 결박을 받아라. 양철심은 흠칫했고 보석약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양철심이 나지게 아내에게 말했다. 대관절 무슨 일로 우릴 잡아가려는 거지? 저놈들에게 아무리 죄가 없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으니 달아나는 게 상수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 당황하지 마. 그는 무예에 자신이 있었고 강호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침착했다. 등에 활을 메고 장창을 든 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보석약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했다. 가서 짐을 챙길게요. 이 마당에 뭘 챙기겠다는 거야? 그냥 버리고 가자. 보석약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달아나고 봐야지. 집은 나중에 또 마련할 수 있어. 양철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밖이 갑자기 환해졌다. 관병이 집에 불을 지른 것 같았다. 무관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곽소천, 양철심, 어서 나오지 않으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양철심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다. 내가 양철심이다. 뭐하는 놈들이냐? 문 밖에 서 있던 병졸 2사람은 양철심을 보자 화들짝 놀라 횃불을 버리고 뒤로 물러났다. 횃불이 환하게 밝혀진 가운데 무관 한 명이 말을 몰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좋아, 양철심, 어서 관하로 가자. 체포해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4-5명의 병졸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양철심은 대뜸 창을 휘둘렀다. 횡소천군! 그 일 초식에 즉시 병졸 3명이 창에 맞아 쓰러졌다. 양철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터졌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아가겠다는 것이냐? 무관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런 겁대가리 없는 놈을 봤나? 감히 관아에 대들다니! 그는 호통을 치면서도 양철심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그의 뒤에 있는 다른 무관이 호통을 쳤다. 반항하면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이다. 공문도 가져왔다. 양철심은 승복할 수 없었다.
공문을 보여다오! 그 무관이 다시 말했다. 또 한 명의 죄인이 있다. 곽소천도 나와라. 곽소천은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드러냈다. 그는 화살을 매긴 활을 쥐고 있었다. 곽소천은 여기 있다. 무관은 화살이 자기를 겨냥한 것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활을 내려놔라. 공문을 읽어주겠다. 곽소천이 활 시위를 더욱 끌어당기며 싸늘하게 소리쳤다. 어서 읽어봐라. 무관은 어쩔 수 없이 공문부터 읽기 시작했다. 이만부 우가촌의 촌민 곽소천과 양철심은 역적과 결탁해 역모를 꾀했으니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곽소천이 물었다. 어디서 발급한 공문이냐? 무관이 대답했다. 한 승상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다. 한탁주가 직접 나서다니. 곽소천과 양철심은 의아스러웠다. 혹시 구척이가 관원을 죽인 일이 탄로 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곽소천의 머리를 스쳤다. 그가 다시 물었다. 누가 고발한 것이냐? 무슨 증거라도 있느냐? 무관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우린 명령에 따를 뿐이다.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직접 해명해라. 양철심은 순순히 관하로 잡혀갈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옷을 많이 챙겨 입어. 내가 말을 빼앗아 줄게. 저 무관을 죽이면 병졸들은 당황해 뒤로 흩어질 거야. 그는 말이 끝나자마자 앞쪽에 서 있는 무관을 향해 활을 당겼다. 어깨에 화살을 맞은 무관은 비명과 함께 말에서 떨어졌다. 다른 무관이 소리쳤다. 어서 역적을 체포해라. 그러자 병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순간 곽소천과 양철심의 화살이 빗발치듯 파공음을 일으켰다. 화살에 맞은 67명의 병졸이 쓰러졌다. 그러나 무관의 명령에 따라 계속 물밀듯이 앞으로 달려왔다. 양철심은 우렁찬 기합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창을 휘둘렀다. 그러자 가까이 있던 무관 하나가 다리에 창을 맞아 안장 위에서 떨어졌다. 양철심은 창으로 땅을 찍는가 싶더니 몸을 날려 주인 잃은 말 위에 올라탔다. 놀란 말은 길게 울부짖으며 양철심이 고삐를 당기는 대로 문 쪽을 향해 치달렸다. 양철심은 다시 창을 휘둘러 문 앞에 있는 병졸 하나를 처치하고 포석약을 안장 뒤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곽소천을 향해 소리쳤다. 형님, 어서 따라와요! 곽소천도 쌍극을 휘두르며 아내와 함께 관병들을 해치고 달려나왔다. 관병들은 그의 기세가 워낙 것에 몸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양심은 이평 가까이 말을 몰고 가서 소리쳤다. 형수님, 어서 말에 오르세요. 그리고 자신은 말에서 뛰어내렸다. 이평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숙, 안 돼요. 양철심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평의 허리를 안아 안장 위에 앉혔다. 두 여인을 태운 말은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곽소천과 양철심은 그 뒤를 따라 관병들을 공격하며 달렸다. 그러나 얼마 달리지 못해 앞쪽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잠복해 있던 또 한 무리의 관병과 맞닥뜨렸다. 뒤에서도 계속 추격해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곽소천과 양철심이 다른 퇴로를 찾으려는 순간 앞쪽에서 날아온 화살에 두 여인이 타고 있던 말이 맞고 말았다. 보석약과 이평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다. 양철심은 끝까지 싸울 각오였다. 그러나 곽소천의 생각은 달랐다. 우린 달아날 수 있겠지만 아내와 재수 씨까지 구하긴 힘들 거야.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여기서 헛되게 죽을 순 없지. 그날 구척이는 관병을 모조리 다 죽였으니 우린 관아에 끌려가도 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거야. 곽소천은 양철심을 향해 소리쳤다. 아우, 그만해. 관아에 가서 해명하자고. 양철심은 창을 거두고 되돌아왔다. 관병들이 즉시 그들을 포위했고 무관 하나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어서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양철심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곽소천에게 말했다. 형님, 저놈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곽소천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쌍극을 땅에 내려놨다. 양철심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아내와 형수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버렸다. 네 사람은 즉시 관병들에게 결박당했다. 앞장서 있는 무관은 양철심이 아직도 분을 사기지 못해 씩씩거리는 것을 보자 대뜸 채찍을 날리며 욕을 퍼부었다. 이놈아, 어디서 눈가를 부라리는 거냐?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찍을 맞은 양철심의 얼굴에는 이내 선명한 핏자국이 돋아났다. 양철심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무관에게 대들듯 물었다. 좋아. 내 이름이 뭐냐?
무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날리며 계속 채찍을 휘둘렀다. 이런 건방진 녀석을 봤나? 그래, 이 어르신네의 조남은 단천덕이라 한다. 어쩔래?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고자질해봐라. 남편이 맞는 것을 보고 포석약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 잘못 없어요. 왜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양철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천덕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단천덕은 길길이 날뛰며 바로 칼을 뽑아 들더니 소리쳤다. 이런 육실할 놈! 내 놈부터 죽여버리겠다! 그는 다짜고짜 양철심의 머리를 내리쳤다. 곽소천은 아우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본능적으로 단천덕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두 손이 뒤로 결박됐음에도 그의 발놀림은 번개처럼 빨랐다. 단천덕은 흠칫 놀라 피했으나 곽소천이 이어서 걷어찬 발길질에 옆구리를 맞았다. 그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군!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냐? 저놈들을 무조건 죽여버려라! 병졸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곽소천은 두 녀석을 걷어차 쓰러뜨렸지만 두 손이 뒤로 묶인 상태라 역부족이었다. 병졸의 창을 피하는 순간 단천덕이 뒤로 다가와 칼을 힘껏 내리치자 곽소천의 오른팔이 잘려나갔다. 양심은 병졸들에게 제압당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영의 팔이 잘리는 것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양심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기합이 터졌다. 어디서 그런 실력이 생겼는지 결박을 끊고 주먹을 내뻗어 병졸 하나를 고꾸라뜨리고 그의 창을 빼앗아 성난 사자처럼 양가창법을 전개했다. 양철심은 제 정신이 아니었다. 일당백의 기세로 전우좌우 가리지 않고 창을 휘두르자 병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단천덕이 기겁을 하며 먼저 피하자 병들도 뿔뿔이 달아나기에 급급했다. 양철심은 그들을 추격하지 않고 우선 의형을 부축해 일으켰다. 잘린 팔에서 계속 피가 뿜어나와 곽소천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내 걱정 말고 빨리 날아나! 어서! 양철심은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그가 울음을 삼키며 곽소천에게 말했다. 가서 말을 빼앗아 올게요, 형님. 같이 떠나요. 그러나 곽소천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대답했다. 아니야. 난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양심은 옷을 벗어 상처를 싸매주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진로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곽소천은 힘없이 눈을 떴다. 어서 재수 씨와 아내를 구해줘. 난 틀렸어. 곽소천은 간신히 말을 내뱉고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양철심은 억장이 무너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혼란 중에 아내와 형수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목 놓아 울부짖었다. 형님, 내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양철심은 창을 움켜쥔 채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때 관병들은 이미 대열을 정돈한 다음이었다. 단천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활을 쏘아댔다. 양철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창을 휘두르며 앞으로 돌진했다. 무관 한 명이 냅다 그에게 칼을 날렸다. 양철심은 살짝 몸을 숙이며 상대방이 타고 있는 말 밑으로 미끄러지듯 피했다. 무관의 칼이 빗나가자 양철심은 창으로 그의 등을 꿰뚫었다. 그리고 다시 창을 떨쳐 무관의 시체를 내동댕이 치고 안장 위로 뛰어올라 창을 마구 휘저었다. 병졸들은 감히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양철심은 냅다 말을 몰아 이만 쪽으로 뻗어 있는 길을 따라 달려나갔다. 뒤에선 관병들이 계속 쫓아왔다. 얼마쯤 달렸을까? 횃불을 비추니 무관 한 명이 여인을 아는 채 말을 모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양철심은 말에서 뛰어내려 창을 이용해 가까이 쫓아온 한 병졸을 쓰러뜨리고 그에게서 활을 빼앗았다. 그의 손을 벗어난 화살은 어둠을 뚫고 날아가 말 엉덩이에 정확히 명중했다. 말은 길게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고꾸라졌고 남녀도 말에서 떨어졌다. 양철심이 다시 시위를 당겨 무관을 죽이고 앞으로 달려가자 여인은 버둥거리며 간신히 일어났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 보석약은 남편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며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양철심이 얼른 그녀에게 물었다. 형수님은 어디 있지? 보석약의 음성이 떨렸다. 저쪽 관병이 잡아갔어요.
내가 가서 구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뒤에서 관병이 쫓아오고 있어요. 양철심이 뒤를 돌아보니 한 무리의 관병이 횃불을 든 채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내에게 말했다. 형님은 죽었어. 어떤 일이 있어도 형수님을 구해 곽씨 가문의 대를 잇게 해야 해. 하늘이 보살펴준다면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보석약은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양철심은 콧등이 시큰해지며 아내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그녀를 밀어내고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쯤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울부짖다. 쓰러진 포석약을 관병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양철심은 소매로 눈물과 핏물 범벅이 된 얼굴을 쓱 문질러 닦아냈다. 형님의 혈맥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얼마 동안 달려 병졸에게서 말을 뺏고 멱살을 잡아 추궁해서 이평이 앞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양철심이 말을 몰고 질풍처럼 달리는데 기렵 숲속에서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얼른 머리를 돌려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이평은 결박이 풀린 채 두 병졸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평은 무공을 모르지만 농촌에서 자라 몸이 건장했다. 게다가 죽을 힘을 다해 반항하자 두 병졸은 쉽게 그녀를 제압하지 못했다. 병졸들은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과 욕을 섞어가며 이평을 조롱하고 있었다. 양철심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단숨에 두 병졸을 처치했다. 그런 다음 이평을 안장 위로 끌어올려 아내 포석약이 있는 쪽으로 다시 말을 몰았다. 그러나 아내와 헤어졌던 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어슴풀의 날이 밝아왔다. 양철심이 말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니 말발굽 자국만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포석약은 관병에게 잡혀간 게 분명했다. 양철심은 급히 말에 올라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달려나갔다. 얼마쯤 달렸을까? 벼랑간 호각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길 옆에서 10여 명의 흑의 무사가 말을 몰고 뛰쳐나왔다. 앞장서 있는 자가 다짜고짜 낭화봉으로 양철심의 머리를 공격해왔다. 양철심은 창으로 낭화봉을 맞고 반격을 전개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잽싸게 몸을 뒤로 젖혀 피하며 측면 공격을 펼쳤다. 그 초식은 아주 특이해 중원무공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흑의 무사들은 금군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이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양철심은 그런 생각을 하며 흑의인과 삽시간의 10여 초식을 교환했다. 양철심은 싸늘한 기압을 토하며 창을 뻗어 흑의인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다른 흑의인들은 놀랐는지 괴성을 질러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양철심은 등 뒤에 있는 이평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무가 무성한 쪽에서 난데없이 화살이 날아왔다. 양철심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가슴에 화살을 맞고 말았다. 이평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양숙, 괜찮아요? 양철심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으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오늘 여기서 죽게 되다니 형수님은 살려야 해. 그는 흑의인이 많이 몰려있는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 탓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편 포석약은 남편과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관병에게 포위되었다. 한 무관이 횃불로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제법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는데 또 한 명의 무관이 그의 말을 받았다. 아무튼 이 계집이라도 사로잡아서 다행이야. 다들 수고했다. 돌아가면 모두에게 포상금이 나올 거야. 그는 이어 나팔수에게 명령했다. 철수하자. 나팔수는 명령에 따라 요란하게 호각을 불었다. 포석약은 계속 흐느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직 그의 생사가 걱정될 뿐이었다. 차츰 날이 밝아오고 행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반 백성들은 관병들을 보자 겁을 먹고 멀찌감치 피했다. 포석약이 우려한 것과 달리 관병들은 그다지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몇 리쯤 갔을까? 앞쪽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무기를 지닌 10여 명의 흑인이 뛰쳐나왔다. 그중 한 명이 대뜸 호통을 쳤다. 얼간이 같은 놈들. 할 일이 없어서 연약한 안악을 잡아가느냐? 냉큼 말에서 내려 목을 내놓지 못하겠느냐? 앞장선 무관은 어이가 없는지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이런 발칙한 놈들이 있나? 우린 임무를 수행하는 관병이다. 썩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흑인들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관병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다.
쌍방은 이내 혼전을 벌였다. 관병은 수가 많았지만 흑인들은 한결같이 무예가 뛰어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보석약은 내심 기뻤다. 그 이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걸까?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살이 날아와 포석약이 타고 있던 말 엉덩이에 꽂혔다. 그러자 말은 요란하게 울부짖으며 북쪽을 향해 치달렸다. 포석약은 너무 놀랐다. 안장에서 떨어질까 봐 본능적으로 말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며 흑마 한 필이 쫓아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흑마가 바싹 다가왔다. 말을 몰고 온 자가 잽싸게 밧줄을 던졌다. 밧줄로 된 올가미가 포석약이 탄 말의 목을 정확하게 올감했다. 예사 솜씨가 아니었다. 흑마의 주인이 밧줄을 끌어당기자 놀란 말은 길게 소리를 내어 울어대며 앞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심신이 지쳐있던 포석약은 그만 고삐를 놓쳐 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어렴풋이 정신을 차린 포석약은 자신이 이불을 덮고 푹신한 침상 위에 누워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꽃무늬가 수놓인 청색 휘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생각대로 그녀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침상 옆 탁자 위에 등잔불이 밝혀져 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나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얼른 몸을 일으켜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깨어났군요. 보석약은 몸이 몹시 허약해져 정신도 흐릿했다.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상대방을 어디서 본 듯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사나이는 손을 내밀어 보석약의 이마를 살짝 짚어보았다. 열이 대단하군요. 의원을 불러와야겠소. 보석약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의원이 진맥을 하고 또 누군가가 약을 먹여주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포석약은 악몽에 놀라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녀가 여보, 하며 자지러지게 소리치자 누군가 어깨를 토닥거리며 진정시켜 주었다. 보석약이 다시 깨어났을 땐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그녀가 신음소리를 내자 누가 가까이 걸어와 침상의 휘장을 젖혔다. 보석약은 비로소 상대방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순간 그녀는 너무나 놀랐다. 자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잘생긴 젊은이는 몇 달 전 자신이 눈 속에서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보석약은 힘없이 입을 열었다. 여긴 어디죠? 제 남편은 어디 있어요?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손을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밖에 관병들이 계속 수색을 벌이고 있어 임시로 농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결례인 줄 알지만 제 아내라고 할 테니 탄론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보석약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면서 다시 물었다. 제 남편은 어떻게 됐죠? 부인은 지금 몹시 허약하니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나 하십시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대방의 말투를 들어보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며 떨리는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세요. 상대방은 대답을 피했다. 지금은 걱정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누워 계십시오. 혹시 죽은 건가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보석약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에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다. 한참 만에 깨어난 그녀는 목 놓아 울었다. 젊은이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보석약은 계속 흐느꼈다. 그이는 어떻게 죽었죠? 남편분이 혹시 20살가량의 어깨가 떡 벌어지고 창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오늘 새벽에 관병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무관 하나가 몰래 뒤로 다가가 창으로 그의 등을 찔렀어요. 보석약은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또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이날 보석약은 온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남편을 따라 죽겠다고 고집했다. 젊은이는 그녀의 결을 떠나지 않고 위로해 주었다. 보석약은 자꾸 떼를 쓰는 것 같아 젊은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물었다. 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제가 위험에 처한 걸 어떻게 알고 도와줬는지. 젊은이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다. 저희 성은 아니고 이름은 열이라고 합니다. 어제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관병들이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는 것 같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해낸 사람이 저의 은인일 줄이야. 인연치고는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묘한 인연이라는 말에 보석약은 얼굴이 붉어지며
몸을 돌려 그를 외면했다. 그러다 갑자기 의문이 생겨 다시 몸을 돌려 물었다. 당신은 관병들과 한패가 아니었나요? 무슨 말인지. 그날 도인을 잡으러 왔다가 부상을 입은 게 아닌가요? 그날은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전 북쪽에서 임안으로 가는 길에 마침 그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난데없이 날아온 화살을 맞은 겁니다. 만약 은인께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영문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도대체 관병이 도인을 잡는 건지 도인이 관병을 잡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애꿎게 절 잡을 뻔했습니다. 안열은 그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보석약은 그제야 의문이 풀렸다는 듯 안열의 말을 받았다.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 길을 가던 참이었군요. 전 댁도 도인을 잡으러 온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구해주지 않으려 했어요. 이어 관병들이 구척이를 잡으러 온 당시 상황을 대충 얘기해 주었다. 보석약은 한참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넋을 잃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안열도 당황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전 지금 어떻게 관병의 추격을 피해 달아날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약은 남편의 죽음이 떠올라 훌쩍거리며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절 놔두고 그냥 혼자 가세요. 안열은 정색을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분이 억울하게 세상을 떴으니 복수를 해야지. 왜 죽을 생각을 합니까? 그럼 남편분도 지하에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저같이 힘없는 여자가 무슨 수로 원수를 갚겠어요? 안열은 자기 일처럼 분개했다. 남편을 위해 복수하겠다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혹시 원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보석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병졸들을 이끌고 온 단천덕이란 자예요. 이마에 칼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어요. 안열이 이젠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름이 확실하고 얼굴에 특징도 있으니 복수는 시간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간 안열은 잠시 후 쭉 한 그릇과 소금에 절인 오리알을 썰어서 가져왔다. 복수를 하려면 몸부터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보석약은 그의 말에 수긍하고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다음 날 아침, 보석약은 매무새를 가다듬고 침상에서 내려와 거울 앞에 앉아 곱게 빗질을 했다. 그리고 흰 헝겊을 꽃 모양으로 오려 머리에 꽂았다. 남편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다시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자 소름이 복받쳐 엉엉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안열이 들어왔다. 안열은 보석약이 실컷 울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밖에 관병들이 보이지 않으니 어서 떠나야겠습니다. 보석약은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안열이 집주인에게 은자를 건네자 말 두 피를 끌고 왔다. 보석약이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안열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니 묻지 말라는 눈짓을 했다. 말에 오른 두 사람은 나란히 북쪽으로 향했다. 지별이 정도 벗어나자 보석약이 다시 물었다. 절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요? 그제야 안열이 대답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으니 우선 한적한 곳에 가서 몸을 피합시다. 잠잠해지거든 사람을 사서 남편분의 시신을 찾아올 테니 그때 안장하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단천덕이란 놈을 찾아내 복수를 해야죠. 보석약은 잘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다. 게다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터라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안열이 자상하게 이모저모 신경을 써주자 그저 고맙기만 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안열은 당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부인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부인을 위한 일이라면 분골쇄신 신명을 다 바쳐 봉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빨리 남편을 위해 복수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럼 저도 편히 뒤따라갈 수 있을 텐데. 남편 생각에 그녀는 다시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길을 재촉해 어두워질 무렵 장안진에 있는 어느 객잔을 찾아 들어갔다. 부부 행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안열은 방을 한 칸만 잡았다. 보석약은 마음이 불안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척이가 선물로 준 단도를 상기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밤에 저 사람이 허튼 짓을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안열은 점원을 시켜 볏짚 두 단을 가져오게 했다. 점원이 나가자 그는 문을 닫아 걸고 볏짚을 방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담요를 덮고 볏짚에 누웠다. 안열은 부인, 편히 주무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내뱉고는 이내 눈을 감아버렸다. 보석약은 남편 생각과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몽사몽간을 헤매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안열은 벌써 일어나 마구를 챙기고 있었다. 보석약은 그를 의심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울러 그가 보여준 성인군자다운 모습에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졌다. 아침 식사는 놀랄 만큼 풍성했다. 오향을 가미에 알맞게 삶은 닭과 해삼과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요리, 생선에 각종 해물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보석약은 양철심에게 시집와서 농사와 사냥으로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온 탓에 설날이나 특별한 잔치가 없는 한 몇 가지 밑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그러니 사내진미를 먹으면서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안열은 밖으로 나갔는데 한참 후 점원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보석약은 영문을 몰라 점원에게 물었다. 그게 뭐죠? 점원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상공께서 사오신 옷가지예요. 어서 갈아입으시래요. 점원이 나간 뒤에 보따리를 풀어본 보석약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단옷에 흰 양말과 가죽신, 네이와 가슴 가리개, 손수건 등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세심한 것까지 준비했을까? 보석약은 속옷을 갈아입으면서 안열이 직접 고른 것이라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허겁지겁 집을 나섰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했고 그동안 흙먼지를 뒤집어 써서 행색이 말이 아니었는데 새 옷으로 갈아입자 그녀는 전혀 딴 사람이 됐다. 안열도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길을 나섰다. 때론 앞뒤에서, 때론 나란히 다정한 연인처럼 말을 몰았다. 춘삼월이라 길가엔 축 늘어진 수양버들이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멀리서 풍겨오는 꽃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안열은 박학다식하고 입담이 뛰어나 주절주절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보석약은 안열이 계속 북쪽으로 말을 몰며 입안에서 차츰 멀어지자 불안한 생각이 들어 넌지시 물었다. 안상공, 제 남편의 시신은 어디 있을까요? 안열은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하루속히 부군의 시신을 찾아내 안장해드리고 싶지만 그날 관병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이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관하에서는 아직도 부인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잡히는 날에는 가족들까지 몰살당할 게 뻔합니다. 제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그럼 누가 부인을 지켜주겠습니까? 보석약은 그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안열이 다시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흥에 가면 사람을 사서 부군의 시신을 걷어오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는 게 마음이 놓인다면 목숨을 걸고 다녀오겠습니다. 보석약은 그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순 없었다.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보내세요. 참, 곽시성을 가진 남편의 의형이 있는데 같이 변을 당했어요. 수고스럽겠지만 그 분의 시신도 좀 수습해줬으면 합니다. 그럼 정. 보석약은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안열은 흔쾌히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복수를 하는 일인데 단천덕은 조정의 무관이라 죽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잔뜩 경계를 하고 있을 테니 나중에 천천히 기회를 노려야겠습니다. 안열은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나서 한마디 덧붙였다. 부인, 절 믿어주시는 거죠? 보석약이 고개를 끄덕이자 안열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북방으로 가야만 관병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자강만 건너면 안전합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다시 남하에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염려 마십시오. 보석약은 남편과 집을 한꺼번에 잃어갈 곳이 없는 신세였다. 관병에게 붙잡히면 갖은 수모를 당할 게 분명했다. 왜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게 됐는지 생각할수록 서름이 복받쳐 계속 눈물만 나왔다. 이날 밤 두 사람은 섬석진의 어느 객잔에 묵었다. 역시 한 방을 썼다. 안열은 변함없이 깍듯한 예의를 갖춰 그녀를 대했다. 다음 날 정오 무렵에 두 사람은 가흥에 당도할 수 있었다. 가흥은 비단과 양곡의 집산지로서 매우 번화한 성씨였다. 안열은 한결 느긋해진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선 객잔을 찾아 들어가죠.
보석약은 관병이 추적해올까봐 아직도 겁을 먹고 있는 듯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날이 아직 이르니 계속 길을 재촉하는 게 어때요? 가옹의 비단이 유명하니 부인의 옷도 몇 벌 새로 사야겠어요. 아니, 어제 새로 샀는데 옷을 또 산단 말이에요? 오는 도중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겁니다. 부인 같은 절세 미모엔 최고급 옷을 입어야 어울립니다. 보석약은 그가 자신을 절세 미모라고 칭찬해주자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문득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말끝을 흐렸다. 전 지금 상중이라.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안열은 얼른 말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석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미모가 빼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남편인 양철심은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보석약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다. 안열은 행인들에게 물어가응에서 가장 큰 객잔으로 알려진 수수객잔의 방을 잡았다. 세수를 한 두 사람은 적당히 점심을 먹고 방에 마주 앉았다. 보석약은 방을 따로 쓰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안열은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살 게 있어 잠깐 저자에 다녀오겠습니다. 보석약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당부했다.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안열은 빙긋이 웃었다. 부인께서 상중이 아니라면 폐물도 많이 사드리고 싶은데 돈은 얼마든지 써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안열이 방문을 나서자 한 중년 선비가 신발을 질질 끌며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면서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 선비는 피곤한 기색에 멍한 표정이었는데 의관도 단정치 못한 데다 온몸이며 얼굴에 시꺼먼 기름때가 낀 것이 아무래도 열흘 넘게 세수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손에는 역시 기름때에 전 부채를 들었는데 그것을 이리저리 흔들며 취한 듯 걸음을 옮겼다. 그는 비록 고상한 선비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행색이 워낙 지저분한지라 안열은 눈살을 찌푸리며 행여나 자신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선비가 고막을 찢을 듯한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안열이 곁을 지나가자 순식간에 더러운 부채를 뻗어 그의 어깨를 탁 쳤다. 안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무공이 뛰어났지만 피할 틈조차 없었기에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요? 그러나 그 선비는 대꾸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신발을 질질 끌고 술집 점원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안열을 힐끔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이봐. 내 꼴이 좀 지저분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 이 어르신은 수중에 돈이 아주 많다고. 오히려 거치장만 요란한 놈들을 조심해야지. 그런 놈들은 자기 권세만 믿고 가는 곳마다 사기를 치든지 부녀자를 꿰든지 공짜로 자고 먹으려 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번지를 해 보여도 일단 반값부터 받아놔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점원이 뭐라 대답도 하기 전에 또 신발을 질질 끌며 가버렸다. 안열은 부하가 치밀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말을 들은 점원도 갑자기 수상하다는 듯 안열을 곁눈질로 쳐다보더니 가가와 예의를 차리는 척 허리를 굽실거리며 운을 뗐다. 나리, 소인이 나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안열은 그 점원의 속뜻을 눈치채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걱정 말고 이 돈이나 받게. 그는 의기양양하게 품속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40냥의 은자가 들어있어야 할 돈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다. 눈치 빠른 점원은 안열이 난처해 하는 표정을 짓자 그 지저분한 선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불현 태도를 바꾸어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왜 돈을 안 가져왔나 보지? 그러나 안열은 침착한 말투로 대답했다. 잠깐 기다리게. 내 방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안열은 다급히 방으로 향하며 돈을 놓고 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 짐 보따리를 모두 열어봤지만 그 속에 있던 수십 냥의 은자까지 몽땅 사라지고 없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안열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곰곰이 생각해봤다. 방금 포씨가 소변을 보러 갔다 왔고 나 역시 측간에 다녀왔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던 말인가? 가흥부의 비적들은 실력이 대단한 모양이군. 이때 점원이 방문 앞에서 기웃기웃 안열을 훔쳐보다
결국 돈이 없다는 걸 눈치채자 갑자기 노발대발했다. 저 여자가 원래 마누라야? 아니면 어디서 보쌈을 해온 거야? 괜히 우리 객장까지 말썽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이 말에 포석약은 민망하고도 다급해 얼굴이 온통 새빨개졌다. 그러자 안열은 쏜살같이 방문 밖으로 나와 점원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코피가 술술 흐르고 이빨도 서너 개 부러진 점원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오냐? 이놈아! 무전 취식하는 것도 모자라 사람을 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열이 다시 점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그러자 점원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닥에 고꾸라졌다. 놀란 포석약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서 도망가요.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어요. 안열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시오. 돈이 없으면 저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안열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끌어다 문 앞에 앉았다. 얼마 후 점원이 씩씩거리며 10여 명의 건달을 모아서 왔다. 손에는 저마다 곤봉을 들었고 그 기세가 사납기 그지없었다. 안열이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소리쳤다. 지금 나와 싸우자는 거냐? 그러곤 전광석화같이 날아올라 그들의 손에서 곤봉 한 자루를 뺏어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니 삽시간에 4~5명이 나자빠졌다. 그 건달들은 평소 알량한 주먹을 믿고 온갖 행패를 부리며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는 무리였는데 사태가 불리해지자 곤봉을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눈치를 살피며 바닥에 널브러진 동료를 업고 달아나는 꼴이 우스웠다. 보석약은 너무 놀란 나머지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음성마저 떨리고 있었다.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관아에서 나서면 어쩌려고. 안열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다.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요. 그의 말에 포석약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반 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10여 명의 포졸이 창과 단도를 들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때 인솔자인 듯한 자가 소리쳤다. 부녀자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 냉큼 앞으로 나와 결박을 받아라. 그러나 안열은 의자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고 포졸들 또한 그의 기품 있는 옷차림과 의연한 모습을 보자 섣불리 달려들지 못했다. 마침내 인솔자가 침묵을 깼다. 이봐, 내 놈의 이름은 뭐냐? 가흥부에는 왜 나타난 거지? 안열이 대답 대신 호통을 치듯 말했다. 가서 개운총이나 불러와라. 개운총은 가흥부의 지부대인이었다. 안열이 하늘 같은 상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자 포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화가 치민 인솔자가 소리쳤다. 이놈이 실성을 했나? 감히개 대인의 조남을 함부로 짓거리다니. 그 말을 듣자 안열이 품속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탁자 위로 던졌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서 이 서신을 개운총에게 보여라. 그걸 읽고도 제 놈이 안 오는지. 인솔자가 서신을 낚아채서 겉봉을 보더니 안색이 하얗게 바뀌었다. 그러나 그 진위를 알 수 없어 포졸들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저 차를 잘 지키고 있거라. 도망치지 못하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는 듯이 달려나갔다. 방 안에 앉아있던 포석약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안열과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수십 명의 포졸이 또다시 몰려들었다. 그중 예복 차림의 두 관원이 안열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정중히 예를 갖추어 말했다. 소인 가흥부의 개운총과 수수연의 강문이 대인께 인사 올립니다. 대인이 납치는 줄 모르고 미리 맞이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에 안열은 손을 내저으며 몸을 조금 구부려 인사를 받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그보다 내가 귀현에서 은자를 조금 잃어버렸는데 미안하지만 두 분께서 조사를 좀 해주시겠소? 개운총이 황망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그가 손짓을 하자 포졸 둘이 각기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한 쟁반에는 휘황찬란한 금자순구가 가득했고 또 다른 쟁반에는 안열이 잃어버린 것의 수십 배가 되는 은자가 쌓여 있었다. 개운총이 입을 열었다. 소인의 관리하에서 감히 대인의 은자에 손을 댄 좀 도둑이 있었다니. 이는 모두 소인의 죄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먼저 쓰시는 것이 어떨지. 이 말에 안열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개운총이 이번에는 정중하게 서신을 바치면서 말했다. 소인이 이미 처소를 마련해 깨끗이 치워놓았습니다. 대인과 부인께서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열이 눈살을 조금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난 이곳이 더 편하오.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니 괜히 방해하지 마시오. 그의 표정을 살피던 개운총과 강문이 황급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분부만 내리십시오. 소인들이 조용히 갖다 놓겠습니다. 그 말에도 안열은 고개를 치켜들며 묵묵부답 손만 내저었다. 그러자 개운총 일행은 포졸들을 데리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때 소동을 부린 점원은 이미 놀라 넋이 나간 상태였다. 주인이 목덜미를 끌고 와 백배사죄를 시키자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엉덩이를 수백 대에 걷어차여도 영광으로 알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꼴을 보던 안열은 쟁반에서 은자를 한 주먹 움켜쥐더니 땅바닥에 던지며 비아냥거렸다. 상으로 내릴 테니 썩 꺼져라. 그러나 점원은 얼이 빠져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곁에 있던 주인은 그 말에 악의가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느끼면서도 안열이 짜증이라도 낼까봐 황급히 은자를 주워 머리를 조아리고는 점원을 끌고 나갔다. 옆에서 쭉 지켜보던 포석약이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서신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나 보죠? 포졸이고 윗사람이고 왜 그 서신만 보면 쩔쩔매는 건가요? 관리들은 워낙 한심한 놈들이라 처음엔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소. 조악에 수월한 게 다 저 지경이니 나라를 잃지 않고 배기겠소? 안열이 비웃으며 대답하자 포석약이 다시 물었다. 조악이라뇨? 그게 누구죠? 지금의 황제 영종이지 누구겠소? 그 말에 깜짝 놀란 포석약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목소리 낮추세요. 어쩌려고 황제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포석약이 자신을 걱정해주자 안열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미소를 지었다. 난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소. 북방에선 그를 조악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일이라오. 포석약이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북방요? 그 질문에 안열이 뭐라고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어지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수십 마리의 말이 객잔 입구에 멈추어 섰다. 놀란 포석약은 얼굴이 새하얘지다 못해 살 속에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창백해졌다. 말발굽 소리를 듣자 무의식적으로 그날 밤 관병이 쳐들어온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안열 역시 짜증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퀴퀴 하는 채찍 소리가 들리더니 말에 탄 수십 명의 금이군이 앞다투어 객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안열을 보자 반갑기 그지없는 표정으로 일제히 입을 모아 외치며 꿇어앉았다. 왕야. 안열이 웃으며 대답했다. 결국 나를 찾아냈구나. 포석약은 그들이 안열을 왕야라고 부르자 더욱 의아해졌다. 일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모두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당당해 보였다. 안열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러자 군사들은 우레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질서 정연하게 밖으로 나갔다. 안열이 고개를 돌려 포석약에게 물었다. 방금 내 수하들을 봤는데 송병에 비해 어떻소? 포석약은 갈수록 오리무중이라는 듯 되물었다. 그럼 그들은 송병이 아니란 말인가요? 포석약이 의아해하자 안열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사실대로 말해야겠군요. 그들은 우리 대금국의 정예병이오. 안열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크게 웃었다. 그러자 포석약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당신도? 사실 내 성씨에는 완자가 더 붙어야 하고 이름에는 홍자가 더 있어야 하오. 나는 완한홍열로 대금국의 6째 왕자인 조왕이오. 뭐 별것 아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 말을 듣자 포석약은 어릴 때 부친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금나라가 이 나라 대송의 강토를 유린한 일이며 대송의 황제가 금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한 일. 금나라 병사들이 북방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한 일까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 양철심은 금나라라면 치를 떨 만큼 한이 맺혀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자신과 조석으로 같이 있던 이 남자가 금국의 왕자라니. 포석약은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버렸다. 완한홍열은 그녀의 안색이 싸늘하게 변하자 입을 열었다. 난 오래전부터 송나라의 번화함을 흠모하여 이번 신년 축하 사신으로 보내달라고 부왕께 사정했소.
게다가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송왕이 은자 수십만 양을 세공으로 바치지 않아 그것도 추궁할 생각이었소. 세공요? 그렇소. 송 왕조가 우리 금국에 공격하지 말라고 사정하며 매년 은자와 비단을 바치기로 약속했는데 매번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느니 변명을 하며 화끈하게 내놓은 적이 없단 말이오. 그래서 이번에는 한탁주를 가만 놔두지 않았소. 한 달 안에 세공을 바치지 않으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지러 갈 테니 그리 알라고 협박을 했지요. 그랬더니 한승상이 뭐라던가요? 잿간 놈이 찍소리나 할 수 있소? 내 아직 이만보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는데 은자와 비단을 벌써 우리 금국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보석약은 눈살을 찌푸리며 할 말을 잃었다. 완한홍열은 그녀의 표정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세공을 독촉하는 일이라면 굳이 내가 올 필요도 없소. 사신이나 하나 보내면 족하지. 내 본래 목적은 송국의 산천을 둘러보고 풍속이나 인물됨을 살피려는 것이었는데 우연히 부인을 만나게 됐으니 아무래도 난 복이 많은 놈인가 보오. 완한홍열이 웃으며 말하는데도 보석약은 복잡한 생, 각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망연자실한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완한홍열이 일어서며 말했다. 가서 부인이 입을 옷이나 좀 사와야겠소. 보석약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필요 없어요. 그러자 완한홍열이 미소를 짓더니 보석약을 안심시켰다. 한 승상이 몰래 내게 건네준 은자만 해도 부인이 한평생 옷을 사입고도 남을 정도요. 아무것도 겁낼 것 없소. 내 친위병들이 객찬 주위에 진을 치고 있으니 아무도 해치러 오지 못할 거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보석약은 그와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조용히 떠올려봤다. 대금국의 왕자라는 사람이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과부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해오던 남편이 비명행사하고 자신만 홀로 남았으니 힘없는 여자의 몸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갑자기 온몸에 맥이 풀린 듯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뷰, 의형제는 죽었고 시대는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약속은 두 아이의 운명이 되었다. 곽정과 양강 그 이름은 아직 아무 의미 없지만 이제부터 무림의 중심이 된다. 칼은 아직 들지 않았고 복수는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검보다 깊은 이야기의 시작이다.